전공하시고 공간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회인문학적 이해에 관련된 논문을 많이 쓰신 걸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성 혐오 그 후 저서도 있으시고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번역서도 내신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는 연구자 선생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좀 늦어져서 1시 시작해서 지금 5분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25분까지 20분 발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토론도 20분 해서 45분 내에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이게 시간을 맞춰서 막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재 선생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늦는 바람에 여러모로 학회에 피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각설하고 일단은 발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오전에 오셨다가 제 발표 못 듣고 가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나중에 뭐라도 하라고 그러면 하겠다라고 이제 전해주세요. 네, 찬조 공연이라도 네,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제 이렇게 꼭 옆에 전해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미니즘 공간 인문학 호라와 빛의 돌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PPT를 만들면서 이게 지금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PPT를 읽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요즘 영영페미 혹은 유페미라고 이제 칭하는 그 집단의 부상을 보면서 양가적인 사실 감정이 들었어요. 특히 성폭로전에 이제 들어와서 어떤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냐면 이 미러링과 같은 그런 저돌적인 운동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실천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 담론의 틀 그리고 개념들은 예를 들면 공간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형상에 의해 구조화되는 텅 빈 공간이나 그에 의해 침범되는 여성의 몸이라는 낡은 개념에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위자성을 본인은 발휘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행위자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냐면요. 매우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트라우마에서 계속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피해자라는 그 개념이라든지 피해자의 위치, 그 피해자로서의 몸, 공간의 개념을 지속하는 한 계속해서 그 담론 안에서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2차 가해라느니 2차 피해라느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되면서 실제로 원래 성폭력 폭로전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그 원뜻은 굉장히 삭감되고 우리끼리 계속 싸우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철학자로서 뭔가 개념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줘야겠다. 그리고 나도 비판을 좀 받을 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간 개념을 다시 바꾸면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안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몸이라는 건 가장 작은 스케일의 공간이라는 것이 지리학자들의 이제 요즘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목차로 진행되겠는데요. 처음에 저는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나 강간 담론 혹은 여성 혐오 담론을 갖다가 담론화 시킬 때 현실 공간을 사실화하고 있다. 사실인 것처럼 자연화하고 있다. 오히려 본인들이 이제 그 얘기를 좀 진단하고 싶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텅 빈 용기가 아니라 이질적인 힘들로 가득 찬 코라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코라 공간에 내재하는 이질성은 바로 코라 공간의 힘, 즉 이질적인 힘은 바로 빛의 행위자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념적인 전환을 할 때 우리가 결국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이성의 중심적 가부장적 자본주의 공간을 퀴어링할 수 있다. 즉 원래 지칭되던 그 라인의 동일화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전형적인 젠더 이분법의 그 틀을 벗어나게 하는 그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의 논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뭐라고 하냐면 뉴페미들이 사실 이론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사실 담론으로 엮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버틀러에 따르면 젠더는 담론의 산물입니다. 이걸 일단 받아들이고 시작을 한다면 자연적, 비자연적 섹슈얼리티가 모두 시간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나 법 이후에 오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젠더 이분법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이 법에 의해 반복되어 온 상징 체계와 제도적 힘의 행사에 의해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된 단론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페미니즘은 낡은 젠더군 구조를 비판할 때조차도 사실 담론, 그것이 그러하다, 너무 당연하다, 객관적이다, 현실은 그러하다. 이 담론의 그 담론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부수고자 하는 이분법 담론조차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샤론 마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강간 스크립트라고 말하는 것을 비판했어요. 우리 강간 스크립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일단 폭로전을 할 때 강간 스크립트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담론적 양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강간 스크립트 혹은 성폭력 스크립트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각본은 아직도 굉장히 유효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간을 여성의 삶에서 현실적이고 분명한 사실 혹은 구조, 피할 수 없는 것,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강간에 대한 담론은 강간을 가시화시켰지만 공포와 복종의 정치 또한 나타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므로 여성들은 저항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구조에 공포심을 갖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강조는 몸의 이분법적 부분을 강화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 즉 여성으로서의 내 몸은 나약한 텅 빈 공간이라는. 그래서 표준화된 강간 스크립트는 남성을 본질적으로 여자보다 힘이 세며 폭력과 공격의 주체인 것을 자연화하고 있고요. 그의 페니스는 단단한 것으로 가정되고 여성의 몸을 침투한다 라고 그렇게 늘 묘사됩니다. 반면 여성의 몸은 보들보들 텅 비어있고 약하게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분화되고 이것을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도 모르게 강화해버리는, 자기의 담론에 말려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 샤론 마커스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용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건 뭐냐면요. 바로 그것은 그 사회적인 강간 스크립트를 우리가 이용하는 한 그 강간 스크립트에 내재되어 있는 그 권력 구조의 여성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즉 사실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인공물로 만들어진 그 강간 스크립트에 의해서 여성들의 사실은 인식체계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강간 스크립트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하는 한 여성은 나아가고 싶더라도 그 강간 스크립트가 정해놓은 텅 빈 나약한 몸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따라서 여성이 무력한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론 전략이 필요하다. 즉 샤론 마커스는 문제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담론화하느냐의 문제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담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공손한 말하기에 저항하거나 발기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일시적인지를 비꼬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리고 비꼬듯 말주변이 빼어나고 독소를 퍼부으며 거만한 상사처럼 구는 여성을 만난 강간법이라면 강간하려는 힘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반면 두려워하는 여성을 만난 강간법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힘이 더 단단해진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강간 상황에서 그 스크립트에 의해 위축되지 말고 말로써 비꼬고 사실은 대항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대항적 말하기를 하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마커스의 제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이거 미러링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이 마커스의 제안은 유페미의 미러링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미러링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담화 전략을 발견을 해냈는데요. 그리고 실천을 해냈는데 누가 저쪽에서 김치녀, 된장녀라고 부르면서 강력한 페니스의 혹은 남성적 권력의 힘을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김치남, 씹치남, 한담충 등으로 제압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여성 외모 발언에 대해서 계속 대성화를 하게 되면 니
죄송합니다. 여기 공식적인 속상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너 거시기 작지? 6cm, 6.5 이거 계속 강조하면서 실제로 너희가 무기라고 생각하는 그 총기가 사실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완전히 그 해면 조직으로 와해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저는 미러링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담론들이 굉장히 미러링에서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즉 그게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언어학적 인공물이고 따라서 그게 우리가 담론적인 전략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오히려 말해줌으로써 대적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저는 미러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게 온라인상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새로운 담론적인 전략을 통해서 저항하였고 실제로는 깨갱하고 나가떨어진 남성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괴롭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 여성 혐오를 얘기할 때는 매우 다른 입장을 유페미들이 취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은 담론적인 대항이 가능한 담론 공간이라고 보고 있고 현실이라는 오프라인은 담론 대항이 마치 불가능한 공간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걸 한번 봤더니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조금 더 증거가 많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통찰을 받은 것은 뭐냐면 이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은 익명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신분뿐 아니라 상대의 신분이 안 보이죠. 따라서 앞에서 교수랑 얘기하고 있어도 교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막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나는 이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온라인에서 물리적, 사회적 권력 위기를 별로 느낄 수가 없을 수 있고 따라서 여성들은 폭력적 혐오 발언에 대해서 담론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은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오프라인은 담론적 대항이 불가능한 사실 공간이라는 거죠. 현실은 언제나 권력관계 구조가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미러링은 먹히지 않거나 도리어 응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을 어디서 챘냐면 그 온라인상에서의 미러링에 대해서 계속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적인 권력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이들은 현실에서 그것이 굉장히 불가능하구나를 본능적으로 느꼈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권력관계에 대한 의식 때문에 자신들이 그 상황에서 대항할 수 없었다는 걸 굉장히 말해요. 교수나 직장 상사의 희롱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할 때 조롱으로 못 받아치고요. 친족 관계 내 성폭력은 가해자의 집 이외에 먹을 곳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정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하는 순간 현실 공간은 나는 더러운 몸으로 낙인 찍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 담론으로 현실을 사실로 자연화된 것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은 또한 어디서 드러났냐면 촛불 집회에 나가서 우리의 구조를 바꾸자라는 그 제안을 한 페미에 대해서 온라인 페미 중에 바람개국의 페미니즘이 이런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이 광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입으로는 진보를 외치면서 막상 기존의 가부장적 강강 문화에 따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젖어있는 남성들을 고작 집회 문화 바꾸기 캠페인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세요. 그 다음에 현재 여성 혐오라는 강력한 기제로 하나가 되어 있다. 좌파나 우파나.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여성은 꽃뱀이 될 것이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외모주의 문화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데 대통령이 바뀌든 아니든 우리랑 관련 없고 달라지지 않는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는 조금도 타격받지 않는다. 그러니 굳이 집회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현실은 어떤 담론으로서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자연적이어서 그리고 구조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이라고 묘사하는 것도 하나의 담론의 방식인데, 그죠? 그런데 그 담론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폭력에 대해서는 계속 가해, 피해자 이런 것들을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피해 사실 혹은 자신이 그래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맥락으로만 어쩐지 성폭력 폭로전은 치닫되고 뭔가 굉장히 잘못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굉장히 욕을 얻을 수 먹을 수도 있지만 과감히 지금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냐면요.
텅 빈 자궁에 페니스가 침범하여 지배한다는 생각이나 텅 빈 도시 공간을 유해무의의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생각, 텅 빈 사회 공간에 여성 혐오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생각은 모두 공간을 어떤 하나의 형성이 들어와 장악할 수 있는 텅 빈 공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으로 개념화하는 것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공간 개념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얽매이고 있는 이 담론의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텅 빈 공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사실 없어요. 우리가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공기로 들어차 있고요. 그 안에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특히나 사회적인 권력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텅 빈 공간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개념화가 갖게 되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개념화의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여성의 몸이든 그것이 가정이라는 공간이든 아니면 도시라는 공간이든 우리가 도시라는 공간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코라로 표현될 필요가 있고 코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라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질적인 힘들로 가득 차 있다. 즉 공간은 한 번도 따로 분리돼서 존재될 수 없고요. 늘 그 안에 존재하는 다른 물질적인 힘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특히 저는 깁슨 그레함 얘기를 많이 갖고 왔는데 깁슨 그레함에게 공간을 코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공간을 항상 이질적 물질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즉 코라는 그래서 가임의 공간, 공기의 공간, 가능성과 중충 결정의 공간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간은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교차되어 온 다양한 관계의 조합을 통해 그 자체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강력한 원리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이 우리가 텅 빈 공간으로서의 공간을 상정함으로써 우리가 잊고 있던 점이고 오히려 코라 공간으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지배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텅 빈 공간에 들어와가지고 장악하거나 침범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들어올 때조차도 어떤 이질적인 힘들과 항상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힘의 지배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굉장히 매끈한 방식으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관점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는 이런 시각이 주디스 버틀러, 크리스테바, 깁슨 그레엄에 모두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 공간적인 그 개념의 다른 사용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실제로 이질적인 힘들이 늘 있어 왔고 그 이질적인 힘들 때문에 어떤 매끈하고 통일적인 원리가 들어와도 그 통일적인 원리는 원래의 궤도를 항상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원래 예상하지 않은 의미 구조, 의미의 의미도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주디스 버틀러는 그거를 굉장히 탈맥락화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규범도 원래의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그 의미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그 자체에 이질적인 힘을 갖는 코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또한 우리가 그토록 강력하다고 여겼던 젠더 위계, 여성 혐오, 자본중심주의, 여성 혐오가 생각보다 나약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이질적인 힘이라고 했을 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정치적인 힘, 문화적인 힘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해서 하기 시작한 순간 우리가 드러나게 된 건 뭐냐면 그 폭력의 주체인 남성 군인들이 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각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비 문화, 자본주의 문화, 후기 자본주의 굉장히 강력한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시 공간이 굉장히 매끈한 원리에 의해서 관철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소비가 여성의 돌봄이라는 어떤 이질적인 힘과 만나는 순간 여성들은 쇠고기 수입받는 정치적인 사건을 그리고 그것을 외치게 되는 광쟁의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가령 SNS에서도
스타를 소비하는 팬 문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카페들이. 근데 여기서 여성들은 수동적 구매자만 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욕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하는 욕망의 주체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텅 빈 공간에, 텅 빈 자궁에, 텅 빈 질에 페니스가 침범하거나 자본주의가 침범하거나 혐오, 여성 혐오의 구조가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들이 들어올 때는 어쨌든 이질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쨌든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코라의 이질성이 우리가 크리스테바의 빛의 개념에서 생각했던 바로 그 빛체가 가졌던 예측 불가능성, 그죠?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빛체가 갖는 그 이질성, 그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이제 마지막 그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빛체라는 거는 오브젝트의 자리에 O에 I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주체에 의해서 말끔하게 구성될 수 있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는 게 바로 빛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닌데 뭐가 아니냐면 3번을 보시면 4번을 보시면 주체도 대상도 그렇다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빛체는 사실 뭐냐면 말끔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주체, 그렇지만 대상만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 주체도 아니고요. 그 주체가 만들어놓은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체도 대상도 아니다라는 거는 주체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고 사실 그 두 가지의 관점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그 경계에 있으면서 알 수 없음의 힘을 만들어내는 위치가 바로 코라고 그 빛체라는 거죠. 즉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결정성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 이 비결정성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퀴어라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퀴어는 원래 그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딱딱딱딱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맞아떨어지는 그 동일성 상에서 원래 젠더 정체성이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경로가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즉 그 조합의 구조화, 그러니까 부조화를 통해서 비결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퀴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빛체가 보여주는 주체도 빛체도 아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 그래서 이질성을 만들어내는 이 힘, 이게 바로 퀴어가 아니라 무엇이겠냐는 거죠. 바로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빛체가 대상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욕도 먹고 혐오도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그 빛체는 그러한 빛체성 때문에 그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여태까지 주인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존재에게 신호도 없이 불만을 터뜨리고 폭발하며 비명을 질러 관철한다. 즉 이질성, 여태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힘들을 굉장히 많이 발현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빛체는 동일성을 지속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렇지만 이질성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빛체는 행위자성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즉 코라나 빛체의 개념은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여겼던 여성 혐오의 구조가 관철되는 그 단단한 공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이질성의 힘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저항이라는 게 가능하고 내가 피해자라는, 스스로 피해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혹은 자신의 몸을 코라로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자성을 빛에 되게 기여한 것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여성 혐오나 성폭력을 사실이나 구조로 담론화하는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포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개념적인 전환을 하게 되면 어디에 우리는 훨씬 더 주시를 할 수 있냐면 이거 아니죠. 요즘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계속 그거거든요.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기로 성폭력 폭로전이 전달되고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요만큼 잘못하면 그 사람도 연대 세력 아니고 적대 세력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돌림으로써 전체 사회 구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다른 맥락에서 이질성들이 나타날 수 있고 하는 관심들을 피해자가 완전히 물거하게 만들어요. 그 전에 그 스크립트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대학 담론의 방향이 공간의 퀴어링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전략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해자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질성을 찾아내는, 내 안에 있는 이질성 혹은 우리의 이질성들, 그리고 이질성들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찾아내는 그 시각으로 저는 시각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해, 이론화시킨 건 아니지만 많은 페미들은 이미 그러한 실천을 해왔다고 보여요. 저는 가령 이런 것이 바로 그 실천이었다고 보는데요. 마스크를 쓰기를 통해서 그냥 나의 개인으로서 신분을 드러낸 게 아니라 대중되기. 이거 이대 사태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대 사태에서 한 명도 사실은 개인으로 나온 사람 없죠. 무더기로 사실은 행위를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저는 이런 방식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로 여겨졌던 그 권력 위계가 현실에서 그 담론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현실 공간을 완전히 객관화된 사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다른 몸짓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전략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거죠. 저런 전략들은 기존과는 다른 맥락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항해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말조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군요. 저 마스크 쓰고 교수들이랑 얼마나 많이 교섭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 다음에 아주 청소년들이 많이 했던 바바리맨에게 핸드폰들이 되기. 이것도 사실은 원래 착한 거울로서의 대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즉 바바리맨이 나타났을 때 내 몸에 축소됨을 느끼고, 내 몸이 축소됨을 느끼고 소리를 확 지르면서 공포감에 휘갈긴 게 아니라 핸드폰 콘에서 녹화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바바리맨이 어때요? 발기 풀어주고 도망가죠?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 사회적 조건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인 힘들이 발휘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맥락을 딱 집어넣으면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구성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하선 씨가 이제 토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토이가 굉장히 가시화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성의 욕망이, 여성은 욕망 없는 몸, 수동적인 몸으로 구성되는 걸 되게 욕망하는 몸으로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공간 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담론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쪽으로 전략을 구상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자신에 대한 고통보다 사회적 조건 혹은 맥락의 변화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이 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럴 때 트라우마도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발표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이 많으신데 조금, 네, 저희 약간 시간이 초과됐는데 제가 중간에 끊기는, 그래서 저희 시간 잠깐 초과됐지만 바로 그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사이 1부는 사실 이렇게 발표 2개 토론이었는데 약간 체제가 바뀌어서 발표 토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비자 선생님께서 토론을 바로 하고요. 선생님, 저희가 한 20분이라서 50분까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분까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이현재 선생님 발표문이 제가 기존에 선생님의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이 글을 또 다시 읽으면서 사실 제 안에서 논쟁적인 지점을 찾을 그런 지금 그런 토론문보다는 제가 공감하고 좀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써온 토론문이 있어서요. 토론문을 일단 읽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좀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재 선생님의 페미니즘 공간 인문학 호라와 대체되기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뉴 페미니스트 운동이 현재 어떤 딜레마 속에 놓여있고 향후 어떤 인식론적이고 실천적인 전환을 도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제시할 수 있는 글입니다.
저는 특히 현재 페미니즘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 글에서 문제적으로 좀 읽었습니다. 글 속에서는 온라인 페미니즘과 그 전략들이 오프라인 현실의 권력 구조가 지배적인 현실, 사실로 승인이 되면서 구속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무력해지는 그런 지점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활용했던 빛의 전략이 이 글의 주요 개념틀이자 다른 실천 전략의 근거인 빛에는 선생님의 기존 작업 속에서 현재까지의 온라인 거점 페미니즘 운동의 행위자성을 설명하는 주요 근거였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빛의 전략이 왜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 담론화 과정에서는 휘발되고 무력해지는지, 그리고 왜 오프라인 성폭력 담론화 과정에서는 다시 스스로를 피해자, 약자의 자리로 포지셔닝하면서 현실의 젠더 권력의 구조를 그대로 승인하는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도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좀 고민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호라로서의 공간, 빛의로서의 행위자에 대한 개념적 전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즉, 권력의 구조와 언어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그 구조와 언어 자체의 공모대계를 거부하며 스스로를 더 이질적인 타자로 밀어붙임으로써 행위자성을 확보하기를 제안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선생님의 그 요청이나 제안이 온라인 페미니즘이 오프라인과 연동되는 과정, 특히 성폭력 의제를 둘러싼 논의를 경유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이분법 프레임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아가서 온라인 페미니즘이 왜 그처럼 명멸해 가는지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라 비체 등의 개념은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우려하거나 또는 이 프레임으로, 정체성 정치의 프레임으로 현재 페미니즘 및 소수자 운동을 제약시키려고 하는 반동화에 대해서도 저항할 그런 아이디어 또는 상상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정말 두서없이 그냥 조금 더 생각을 좀 끄적여 봤는데요. 우선 온라인 공간과 온라인 오프라인 연동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선생님의 글 속에서의 그 공간에 대한 인식론적인 전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계속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 다른 상상력에 대한 구조 바깥의 상상력 또는 언어에 대한 고민을 해오던 와중인데도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는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오프라인 연동의 문제들의 생각을 할 때 대입되는 그 현실, 사실, 현실의 사실화, 자연화 이런 문제들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확실히 최근 뉴 페미니즘 운동의 거점이 된 온라인 공간은 기존의 공론장의 의미에서 미달 혹은 초과한다는 의미에서도 다른 운동과 전략을 가능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웅성거림은 언어화나 상징적으로 포섭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역으로 기존 공론장의 배제 포섭의 역학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때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발화의 조건들,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익명성뿐 아니라 이제 그 유물론적 조건들이겠지만 글자 수 제약, 발화 전략, 접근성 등등의 이제 이런 조건들이 그동안 인식 가능했었던 상대적이고 안전한 타자가 아니라 위험하고 급진적인 타자, 알 수 없는 존재의 형상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갈리아로 상징되는 존재와 그 전략뿐 아니고 온라인 페미니즘의 움직임 자체가 일종의 경계나 안전한 타자의 이미지를 붕괴시키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빛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글 속에서도 지적되듯이,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구도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이 상상력을 가동하는데 이 제약을 만드는 그 강력함, 견고함,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은 다시금 현실의 조건들을 사실 자연으로 재승인하게 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은 각기 다른 진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공간의 권력과 언어들이 온오프 연동의 조건이 되는 강력한 조건이 되는 것을 아주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거점 페미니즘이 온라인상에서 강력한 화력과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나오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그리고 자주 명멸해 가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 연동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공간, 온라인 오프라인 연동의 문제는 사실 이 좀 상상력,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스스로 제약하는 그 조건이 뭔가 자체를 문제계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의 글이 이론적인 정합성의 설득력이 굉장히 강하고 자극과 영감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마다 이 선생님의 논의를 이 오버랩해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근데 이제 그때마다의 결들이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가령 그 성폭력 논의는 또 선생님께서 뭐 예를 잘 들어주셨지만 그런 논의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는 이 선생님의 논의가 소수자 퀴어 논의로 가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맥락들이 생길 것이고 또는 일상의 헤이트 스피치 수준에서는 또 이게 이제 다른 맥락에 놓이면서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 두서가 없는데 나머지 두 단락을 일단 그냥 읽고 말씀을 좀 또 듣겠습니다. 한편 선생님의 설명을 이제 좀 더 듣고 싶은 부분은 그냥 글 속에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은 포라로서의 공간 인식과 전략이 성공한 어떤 사례로서 문단 내 성폭력 사태, 성폭력 폭로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도 또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이것이 PC함의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들의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공간에서라고 했을 때의 이 사례만큼의 효과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즉 일반 대중 레벨의 공간 다양한 공간에서의 성폭력 논의, 그러니까 이 PC함의 가치 또는 어떤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아닌 그 공간들, 저는 사실 이 PC함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그 공간, 이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의 성폭력 논의 그리고 포라로서의 공간 인식 혹은 비체화 전략이 어떻게 가능할지 제 상상력을 좀 더 가동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체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대한 이제 또 고민도 드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쓰면 안 될 말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정체성 정치를 모든 운동과 이 출발일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어떤 고착되는 지점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모든 운동이든 아니면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든 우정과 연대에 기반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비체화, 말씀하신 비체화 그리고 비체화의 전략을 토대로 관계나 연대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그런 우정과 관계와 연대가 가능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아이디어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윤수에게 토론 감사하고요. 선생님, 이게 제가 보니 질문들이 쉽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닌 듯해요.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래서 저희 한 10분 안으로 토론과 발표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딱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항상 문제가 된 건데 그게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정말 언어적인 담론적 저항이나 상상력만으로 가능한 일이냐, 현실은 이렇게 항상 아주 광고한 구조가 들어차 있는데 라고 하는 반론이 가장 큰 반론이고 맨날 나오는 반론이고 가장 잘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른 방법 있어? 라고 이런 거죠. 담론으로 현실을 그렇게 구조화하는 순간 아까 제가 바람계곡의 페미니즘이 보여줬던 그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마지막은 낙관론이 아니라 비관론으로 간다고요. 지금 청년들이 계속해서 비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헬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그리고 왜 온라인에서 나오지 않는가,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었나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담론 체계 안에서 너무나도 현실이 강력한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적극적인 행위자성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노정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뭐만 할 수 있냐면 이 세상 더럽다만 할 수 있어요. 즉
말로써 불만을 표현하고 욕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슈퍼우먼이 그 담론의 외부에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구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만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영웅들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 시작점이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식체계나 개념체계를 달리 적용하게 되면요, 다른 어떤 전략들을, 그러니까 다른 전략들을 구사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까 중간에 얘기했듯이 일반 대중은 PC한 그런 집단이야 제 얘기 듣고 조금 그 얘기를 해서 자기를 빛으로 인식하겠지만, 일반 대중은 진짜 그런 현실 구조, 객관적인 구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위치로만 놓거든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하는 운동 안에서 매뉴얼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그 매뉴얼 안에 그러니까 자신을 피해자로 완벽한 순결한 피해자의 위치로 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먼저 이 개념적인 전환에 동의를 해서 했고, 그래서 그분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폭력의 매뉴얼을 대중에게 제시한다면 사실 그 상황에서 소리 지르라고 매뉴얼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뉴얼을 다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가가 사실 새롭게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냐와 관련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본 거는 그거 맛을 쓰는 거. 그래서 탈맥락화되게 그 권력관계가, 그러니까 물론 이거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순간에 지배적인 관습적인 권력 구조가 폭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총을 들었다든지 칼을 들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너도 조롱해 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못하죠. 제가 이런 경우에 그거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사법적으로 저 사람을 가해자로 완전히 넣겠어라고 하면 물론 할 수 없지만 피해자 가해자의 구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결한 피해자의 위치에 자기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공동체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적인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성혐오 구조의 문화적 변화다라는 것에 동의해서 거기에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러한 기존의 사법적인 체계가 요구했던 그 순결한 피해자로서의 위치, 그리고 순결하고 나약한 어떤 피해자로서의 몸이라는 그 공간은, 개념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개념들이 문화적으로 확산될 때 사법적인 언어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여성도 유혹하고 여성도 밝힐 수 있고, 그렇지만 성적으로 강간당할 수 있다. 그건 권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사법적인 어떤 그 강간 스크립트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법체계가 사실은 먼저 해야 될 문제냐, 이거 뭐 이렇게 뭐 전후를 가린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운동 안에서 그것들이 내재적으로 있을 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저의 핵심이었어요. 요거는 뭐 그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코멘트로 받을까 봐요. 네. 사실 여기 너무 논쟁점들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 저희가 할 수 없다는 점에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플로어에 지금 토론을 이게 그거 받아야 될까나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나 한 분만 혹시 정말 나도 꼭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한 분만 저희가 그렇다면. 네, 그럼 종합 토론 시간에 저희가 종합 토론 돌리고 저희 바빠서 오늘 발표 토론 맡아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빠서 바로 두 번째 발표